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저희 좋은 소식 있죠? 네, 축하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모마이.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저희 책인데요. 이 책이 드디어 2쇄를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저희 책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쇄를 찍었다는 건 저희가 그렇게 막 유명한 작가들도 아닌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이 우리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저희가 책 나온다는 말씀 전할 때부터 막 좋아해 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고, 또 책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2쇄, 3쇄 쭉쭉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10쇄까지 가야죠. 이왕 나온 김에. 그리고 이 책을 보시고 알편심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알편심 구독자가 좀 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책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뭔가 얄밉고 무례하고 선 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을 다뤘는데 좀 연습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러게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적어도 웃지는 않아요, 이제. 네. 헤헤헤 이렇게는 안 하고 속으로라도 할 말은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웃더라도 이거는 내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편해지더라고요. 네. 뭐 일주일 만에 사람이 완전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연습하시면서 때를 한번 노려보시길 바래요.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얄밉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얄밉고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선 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럴 때도 좀 그냥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좀 말하고 싶은데 또 입이 안 떨어질 때가 많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정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그게 좀 약간 빈정거린달까? 네. 깐족거린달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사과하는 것도 역시 기술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죠. 최근에 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뒤늦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런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사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뭐 모든 과거의 일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잘못을 인지했을 때 제때 사과를 했다면 피해자가 고통 속에 더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가해자도 또 그런 죗값을 받고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알편심은 이 사과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사과하기가 참 어려울까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과하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지는 느낌? 자존심 싸움. 그래요. 그런 게 좀 컸던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쩌다 보니 좀 이기고 지고 누가 옳고 그르고 그래서 사과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틀렸다. 내가 졌다. 요런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좀 사과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걸 또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이 보통 사과를 잘 못하는 경우, 사과를 주저하는 경우는 직책이 높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권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내 권위가
상실된다. 또는 책임이 더 커진다. 이런 기억들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주저한다라는 설명을 진화심리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순간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또 사과를 해서 불필요한 책임을 너무 많이 져야 될 것 같다는. 왜 요즘에서도 왜 보면 뭐 법적 분쟁이 있을 때라든지 뭐 교통사고 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먼저 미안하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이런 팁을 서로 막 네.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사과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지 몰라서 사과를 못하거나 또는 내가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나의 그 민망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과를 또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 인간관계라는 게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일방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보다는 좀 서로가 잘못했을 때가 많아서 쟤도 잘못했는데 나만 사과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과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이게 사과를 하는 게 뭔가 내가 지는 것이다. 아니면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인간관계를 잘 공고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사과하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사과해 보셨나요? 그리고 어릴 때 반성문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그 반성문은 생각해보면 참 굉장히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그런 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과는 그냥 변명이고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학습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렴풋한 기억에 뭔가 반에서 단체로 반성문 쓰게 하고 뭐 이랬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쓰라니까 쓰고 그러다 보니 구구절절 뭔가 변명거리만 늘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어린 시절의 반성문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과들을 봐도 겉으로는 사과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더 돋우는 그런 말들이 있죠. 왜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거 보면은 뭔가 사과랍시고 하는데 사과가 아닌 그런 유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거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건 사과드립니다.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립서비스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유사하게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잘못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건 여기 뭐? 뭐야 이건 주어가 없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없고 그냥 잘못이 있는데 내 책임은 잘못이 아니다, 있다면 이거죠.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의미네요. 네. 그리고 또 조건부로 사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런 게 붙는 거죠. 만약 제 실수가 있었다면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 실수가 없다는 것도 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는 멘트들도 있어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사과해 줄게. 이거 성희롱,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많이 하는 사과 유형이죠. 들으면 너무 화딱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그렇죠.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사과네요. 이것도 있어요.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건 자기 잘못을 스스로 축소하는 거네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대범한 사람이다? 어,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발언인 거죠.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닌데 내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 이런 멘트죠. 또 이런 것도 있죠. 피해를 드렸다니 유감입니다. 되게 거리를 두면서 되게 그쵸. 거만한 느낌을 주는? 이 유감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상한 말처럼 들리는데 사과를 회피하는 표현이죠. 지금 들으시면서 헉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음을 지금 깨닫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올바르게 정말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사과를 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진심 어린 자발적인 사과가 진정한 사과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억지로 반성문 쓰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통받은 마음을 중심에 두고 하는 사과가 돼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걸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칫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네가 화가 났다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역효과가 나죠. 그렇죠. 네가 화가 났다니까라는 걸 전제해서 그것이 미안하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고통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은 고통을 외면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이런 거 말고 그냥 온전히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때는 상대방이 표현하는 거나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내가 미안한 마음 이걸 전달하시면 되는데 이 사과를 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애들도 안답니다. 어떤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이 4살에서 9살 정도의 연령이에요. 꽤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강요해서 그러니까 어른이 사과를 하라고 사과를 시켜서 한 사과와 진짜 미안해서 자기가 사과를 한 경우와 사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비교해 봤더니 강요된 사과를 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고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진심의 사과를 받은 아이들이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과를 한 아이들이 사과를 하고 나서도 자기가 더 이제 좀 후련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여야지 그것이 와닿고 네. 또 마음도 후련해지고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시키잖아요. 사과하라고. 저만 해도 언니 동생한테 사과해라. 막 이렇게 아우 많이 들었죠. 하는데 그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때 사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방법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싸우면은 야 가서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그러니까 의례적인 이렇게. 걸로만 배우고 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 사과가 더 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네요.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알파연심 청취자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 용기 있는 사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과에는 어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과를 하는 그런 일련의 세팅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자신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감정을 말했을 때 아, 용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 발휘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나도 참 괴로웠지만 그 중간에 너도 괴로웠구나, 후회를 많이 했구나 이런 감정을 피해자도 헤아려 준다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중심에 놓고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큰 것처럼 말하거나 그리고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너는 용서해 이런 식의 압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진심을 담으면서도 자발적이면서도 감정을 동반하는 어떤 사과의 예시를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여러분 진심이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미안해. 너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 네가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말을 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진심 어리고 감정을 동반한 사과의 공통점은 내가, 주어가 나네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가 힘들다니 이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여기에 보면은 네가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말하든 이걸로 인해서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고. 그래서 사과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예시 문장을 좀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대입해서 표현해 보시는 네.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연속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 변명이나 정당화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때 내가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근데 그땐 내가 너무 피곤했어.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끝에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게 붙으면 안 돼요. 사과할 때는. 그래서 미안해.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피곤했어. 이거는 이제 올바른 사과가 아닌데, 올바른 사과로 바꾼다면, 내가 너를 화나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입혔다는 걸 알아. 내가 피곤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점이 정말 후회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과가 미안해 해서 끝나면 또 그것도 아니죠. 네. 변화에 대한 약속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얄미워요. 맨날 미안하다고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 미안하다고 알기는 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다음에는 내가 다르게 행동하도록 노력할게. 뭐 이런 식도 괜찮고요. 아니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몰라서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릴지 알려주면 내가 정말 고칠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겠네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야 될 거고, 더해서는 제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고, 또 내가 미래에 달라지겠다라는 약속을 포함을 하는 사과여야겠네요. 네. 쉽지 않아요. 어렵네요. 결국 정치인도 아니고. 결국 사과도 상대를 알아가려는 노력이고 서로 이렇게 튜닝을 맞춰가려는 노력인 거죠. 맞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과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 사과하고 싶은데 못했다, 혹은 사과 받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갖고 계시면서 그 사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 그걸 괴로움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사과 문구만 봐도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과. 네,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안에 좀 사과에 대한 갈망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만약에 못다한 사과가 기억이 나신다면 좀 한번 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과 받고 싶다고 얘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상담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뭐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나 굉장히 그때 상처 많이 받았다. 그거를 이제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부모가 뭘 그런 걸로 그러냐고. 맞아요. 너 참 애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생각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네. 그게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지만 글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달해 보는 것은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상처를 또 입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꿍꿍 숨겨두고 또는 표현하지 못한 것보다는 한번 표현해 본 것으로 인해서 그래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그쵸.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해보고 포기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해서 사과를 받더라도 그렇게 개운치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자발적인 사과가 아니면 또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에서 사과할 것, 사과 받을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상대방이 용서해야 끝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했으니까 저 사람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정말 서운하고 힘든 게 있는데 사과했다고 이렇게 받아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이 필요하고 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사과가 진심인지 좀 살펴보는 기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러니까 용서까지 받아야 이 사과의 프로세스가 끝난다. 그렇죠. 그리고 사과까지는 내 몫이지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상대방의 몫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했다고 상대방이 용서 안 해준다고 막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용서 받았으면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말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말로만 막 사과하고 그래서 용서받았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사과와 용서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좀 좋은 사과의 예시를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면 또 이렇게 사과하는 거구나 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인끼리 좀 싸운 상황에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마음속 깊이 후회해. 내가 당신한테 고통을 줬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져. 당신이 늦게 왔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낸 건 정말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미안함 그리고 내 후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 거네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네요. 네. 그리고 이럴 때 좀 고려하실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과 장소. 그쵸. 막 시끄럽고 막 조급한데 미안해 뭐 이러고서 끝나면은 상대방은 이거 뭐야 사과를 한 거야 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즉각적인 사과가 좀 더 효과가 좋다고는 해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그 순간에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오래 두면은 계속 우리는 묵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더 상처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게 되게 가벼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상황과 또 상대방의 특징 같은 거를 조금 고민하셔서 시점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이 하나의 핵심 명제를 기억한다면 사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덜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과의 기술들을 배웠다고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지도 않은데 앵무새처럼 내가 뭐뭐해서 미안해. 사과무새.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는 그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보다 되게 담백하고 진솔하게 자기를 낮춰서 사과를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대인배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과하는 게 좀 어렵다면 그런 사람들, 사과를 굉장히 진솔하게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게 사과하는 게 내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멋지고 그릇이 큰 사람만이 사과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사과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가뿐하고 또 용기 있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갑자기 독일이 생각났어요. 나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독일의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 관대하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벤츠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전범 기업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막 약간 나치에 뭘 했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진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전쟁의 피해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독일의 많은 기업과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국민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디와 대비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용서받지 못하고 있나요? 아. 아직도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런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과의 힘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꼭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소소한 일들 사이에서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봅니다.